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를 압수수색하고 김 의원의 계좌 정보와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상임위 중에 거래한 금액은 몇천 원에 불과하다는 김 의원의 해명과는 달리 실제로는 2,400여만 원을 거래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민주당 비명계를 중심으로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반면 일부 친명계는 김남국 감싸기에 나서면서 계파 갈등이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이재명 대표까지 겨냥해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오늘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5.3%씩 오르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천 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전의 경영 적자가 여전해 올해 전기료 추가 인상 여지가 남아있는데 정부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의료 협업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국회 무시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거듭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종교 활동을 이유로 처형하거나 고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전국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날씨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서울은 30도, 대구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를 잇따라 압수수색했습니다. 세 차례 영장 청구 끝에 김 의원 관련 자료를 검찰이 확보한 만큼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코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 본사, 그리고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련 계열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의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등록된 거래소와 가상자산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김 의원의 가상화폐 지갑에 이상 거래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김 의원의 코인 지갑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법원으로부터 강제 수사 필요성을 인정받은 건데 영장에는 김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초 빗썸에 있는 자신의 코인 지갑에서 위믹스 등 게임 관련 코인 80여만 개, 60억 원어치를 업비트 코인 지갑으로 이체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이 거래 과정에서 김 의원이 게임업계에서 상장 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받거나 무상으로 코인을 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모든 거래와 투자가 투명하고 합법적이었다며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자금 출처 투명하게 전부 다 제가 투자해서 주식을 매매한 대금으로 했고요. 계좌 이체한 거래 내역을 포함해서 가상화폐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다 제 돈으로만 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김 의원의 코인 계좌 정보를 토대로 최초 투자금이 어느 계좌에서 이동했는지 거래 내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또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조사한 뒤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이번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은 국회 상임위 활동 중에도 코인을 거래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YTN 보도 등과 관련해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또 성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상임위 시간 내냐 왜냐를 떠나서 자신이 너무 잘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상임위 중 얼마나 거래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액수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몇천 원 수준일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다만 거래 횟수나 거래 규모 등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에어드롭,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등에는 사실과 다르다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에는 강력하게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김 의원이 자진 탈당했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책임론까지 거론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민주당 내 계파 갈등 양상이 재점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 의혹을 직접 조사할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이재명 대표까지 겨냥하며 집중 포화를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박광열 기자입니다. 6시간 넘는 쇄신 의총과 결의문 발표 다음 날 이재명 대표를 앞에 두고 당 대응이 내로남불이란 비판은 또 터져나왔습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우리 당의 그 비교 우위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위선과 선민의식만 남아있는 정당이 아닌지 자성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의총에서 지도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비판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 대표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를 통해 당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며 팩트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진화 노력에도 당내 불만의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결의문에 당 차원 구체적인 징계 의지가 담기지 않았고 국회 윤리특위에서 여당과 어떻게 협의할 건지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당 쇄신의 근본적 걸림돌이 이 대표라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딱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면서 제명인의 마을 2장 자리 30초 남았습니다. 내놓으셨으면 좋겠다. 거기서 지금 김남국 의원을 감싸고 있지 않냐.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탈당을 꼼수,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면서 관련 의혹을 들여다볼 이른바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률 회계사 등 전문가와 함께 코인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가난한 척, 선한 척, 깨끗한 척했던 김 의원의 이중성을 파헤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이라는 점을 들어 이른바 짬짬이 의혹도 제기됐는데 그러면서 여야 대표 사이 원격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김남국 의원의 코치에 따라 코인 투자를 하면서 투기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조차도 궁금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나 그 측근들이 코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런 얘기하는 걸 보면. 김 의원의 탈당에도 이번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전국 주도권 다툼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안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가운데 오늘 특위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만나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합니다. 윤리특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여야 간사를 맡기로 한 국민의힘 이항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오후 특위 구성과 첫 회의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변 의원은 김남국 의원 사건을 본격 논의하기 전에 윤리특위를 정비하기 위한 일정을 잡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김 의원이 자신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 보도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라인에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비판하자 한 장관은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데 유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5월 한 장관 인사청문회 도중에도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YTN 보도로 불거져 한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도 비판 발언을 이어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의료 협업 체계가 무너지는 일을 막으려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무시이자 국민 모독이라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의료직역 간 타협을 끌어내지 못하고 끝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게 된 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의 협업 체계를 무너뜨리는 법안이 그대로 공포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볼 거라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러한 극단적 갈등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 씌우는 한편 내년 총선 표결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편가르는 분열 정치를 한 건 정부와 여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민생 법안이자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 무시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국무회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일단 공포 시한을 사흘 앞둔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정부와 여당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회에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제2요구권 행사를 의결할 경우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갑니다. 제2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모여야 가능한데 115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법안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간호협회의 강한 반발이 예고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극적 타협을 위해 여야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의사나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접점을 찾긴 힘들어 보입니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 대통령의 거부권을 앞세워 여소야대 전국을 돌파하려는 여당과 이를 불통 프레임으로 역이용하려는 야당의 주도권 다툼도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9입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정부의 간호법 거부권 요청 방침에 반발해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간호협회는 회원 10만여 명이 참여한 의견조사 결과 98.6%가 적극적인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단체 행동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 행사돼도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뤄지던 공공요금 인상이 결국 어제 결정됐습니다. 특히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8원 오르게 됐는데요.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와 가게는 물론 또 기업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거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한 달 전기요금은 3,000원가량 오르게 됩니다. 가스요금 역시 4,400원쯤 상승하니까 4인 가구가 한 달에 낼 공공요금은 7,400원가량 오르는 셈입니다. 가스요금은 주택과 일반 등 민수용만 오르지만 전기요금은 가정용과 산업용 모두 상승합니다. 기업의 전기요금도 오른다는 뜻이겠죠.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전력을 가장 많이 쓴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가 두 번째였고 전기로 비중이 큰 현대제철이 3위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그대로 단순 계산하면 삼성전자는 한 달에 1,473억 원가량 전기요금을 더 내게 되고요. SK하이닉스와 현대제철은 각각 737억 원, 563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대기업만이 아니죠. 자영업자의 원가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24시간 영업을 하는 PC방이나 노래방, 또 전기를 많이 쓰는 빵집 등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기요금 인상 발표 뒤 불가피한 일이라면서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인상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상된 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 계산으로는 미미합니다. 하지만 높은 체감 물가와 실질 임금 하락, 지난 여름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인상이라는 걸 생각하면 서민 가정의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45일 미룬 전기 가스요금 5.3% 인상. 물가 안정과 한전의 눈덩이 적자 사이에서 정부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번 인상폭을 소비자 물가 계산식으로 따져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 영향은 0.1%포인트로 소폭입니다. 지금은
물가 안정에서 경기 부양이나 등등으로 전환할 때는 아니다. 그러기에는 이르다. 당분간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데 정책 역량을 모으고. 하지만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아 파급 효과는 그 이상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년 2개월 만에 3%대로 내려왔지만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 상승률은 4.6%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실질 임금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4.1% 늘었는데 물가를 고려한 실질 소득은 1.1% 감소해 2분기 연속 줄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이 지난해 7월 이후 이번까지 3차례 단계적으로 오른 것도 부지불식 중에 큰 낭패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을 기준으로 전기를 막 쓰다가는 누진제와 겹쳐 냉방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경우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지금 억눌러서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보다는 가격이 서서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전기나 가스는 상대적으로 더 싸 보이는 거거든요. 서서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요금, 특단의 에너지 절약 노력이 없다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금리 정책까지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종교활동을 이유로 주민들을 처형, 고문하고 있다며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거듭 제기했습니다. 유엔에서는 중국을 대상으로는 처음으로 탈북 여성의 인권 유린 문제가 쟁점화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022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표적인 종교자유 침해 국가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Governments in many parts of the world continue to target religious minorities using a host of methods, including torture, beatings, unlawful surveillance, and so-called re-education camps. 보고서는 북한에서 종교 활동은 당국 통제 아래 선전용으로만 운영되고 허가받지 않은 종교 활동은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침해를 고발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며 종교 활동을 이유로 처형과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 보고서는 중국의 종교자유 침해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신장 위구르족과 티베트 불교, 파룬궁 등에 대한 종교 탄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NGOs like Campaign for Uyghurs and Uyghur Human Rights Project are documenting the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gainst predominantly Muslim Uyghurs in Xinjiang, China.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중국에서의 탈북 여성 인권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인신매매와 강제결혼 피해를 겪는 탈북 여성들이 출산한 아이마저 빼앗기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책임을 물은 겁니다. The registration of these children by Chinese fathers only occurs after the North Korean mothers has fled to South Korea or been deported back to North Korea. 유엔에서 북한이 아닌 중국을 대상으로 탈북 여성 문제가 쟁점이 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 인권단체의 지속적인 공론화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마지막 방문국인 영국에서 공격용 무인기 등을 확보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방문을 통해 반격전에 필요한 군사 지원을 확보했지만 F-16 전투기는 얻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를 거쳐 마지막 순방국인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리시 수넥 영국 총리의 지방관저 체커스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2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영국 정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우크라이나에 방공미사일 수백 기와 사거리 200km 이상인 장거리 공격용 무인기 수백 대 등 무인 항공 시스템을 앞으로 수개월 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름에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에게 기초 훈련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it's important for the Kremlin to also know that we're not going away. Right? We are here for the long term. We remain steadfast in wanting to defend Ukraine.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넥 총리와 만난 뒤 영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우크라이나가 매우 중요한 반격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m happy that in this way we are in way of preparing very important counteroffensive steps. So thank you very much for all support.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투기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투기 연합을 만들고 싶고 그에 관해 매우 긍정적이다. 아주 가까운 시기에 매우 중요한 결정이 들릴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조금 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그러나 전투기 지원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수넥 총리가 이번 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도록 동맹국들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사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참사 200일을 하루 앞둔 유가족들은 책임자 처벌에 속도를 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 200일을 하루 앞두고 유가족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용산구 관계자들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사람의 안전을 위해 개최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일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공판에서 박희영 구청장 등 용산구청 직원들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참사 당일 당직 사령으로 근무했던 용산구청 직원 A씨는 증인으로 나와 박 구청장 등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A씨는 야간과 공휴일에는 당직실이 상황실로 운영되는지 몰랐다며 박 구청장에게 특별히 지시받거나 전달받은 것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당직자들이 상황실로 운영되는 걸 몰랐다고 해도 매뉴얼대로 근무한 것은 맞는다는 취지로 증인신문을 이끌었습니다. 용산구청의 대응 조치가 충분했는지를 놓고 검찰과 용산구 관계자들의 주장이 엇갈린 건데 참사 예견 가능성 등 다퉈야 할 쟁점은 아직 많습니다. 때문에 재판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속 기소된 박희영 구청장은 지난 9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용산구 전 안전재난과장 등에게서 보석 신청을 추가로 받은 뒤 오는 31일 한꺼번에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보석이 허가되지 않아도 오는 7월 초면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며 재판부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이 됐지만 참사를 기억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공식 추모 공간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참사 현장은 사실상 방치돼 있고 서울시청의 임시 분향소는 언제 철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공식 추모 공간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의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이 흐른 지금도 희생자의 영면을 기원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날에 갔었는지 그렇게 물어보는 이제 사람들이 많았었던 거고. 그러나 어디까지나 유가족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임시 공간일 뿐입니다. 공식적이고 항구적인 추모 공간을 어디에 어떻게 조성할지를 놓고서는 논의가 아직 제자리 걸음입니다. 서울시는 합동 분향소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유가족에게 자진 철거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신 서울광장 근처 사무실 한쪽에 추모 공간을 두자고 제안했는데 유족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오가는 야외에 추모 공간을 설치해야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시민분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공간이어야 이제 시민분들이 조금 더 우리의 진실을 알 수 있게 되고 저희 참사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에 달리는 사이 추모의 마음은 보존되지 않은 채 하루하루 닳아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현장. 언제 그런 참사가 일어났냐는 듯 시든 꽃만 무심히 이곳을 지킵니다.
밝고 지른 참사 현장의 추모 쪽지들은 이렇게 야외에 방치된 채 빠르게 빛이 발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참사가 반복되는 걸 막잔 사회적 의지를 보여주고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추모 공간이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떠나보내는 시민들도 이런 추모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어떤 힐링 효과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추모 공간이라고 하면 인적이 드문 공간에 위령탑만 덩그러니 세우는 기존 방식도 기피 시설이란 인상을 줄 수 있어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그라운드 제로란 대규모 공원을 만들어서 9.11 테러 희생자들을 기리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부산에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때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1시쯤 부산 사상구 모라 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가 고프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공무원인 피해자를 때리고 욕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편입생을 받은 경찰대학에서 이들을 상대로 한 학교폭력이 일어나 가해 학생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대학은 지난 3월 편입생을 상대로 폭언한 4학년 재학생 2명에게 각각 근신 5주와 3주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3학년 편입생에게 A 대학교밖에 못 들어간 사람이 왜 경찰대학을 다니냐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폭언과 차별적 발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력은 아직 5월 중순인데 계절의 시계는 한여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예년 기온을 7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고요. 대구는 무려 33도까지 치솟으면서 7월 말에 해당하는 한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 않겠지만 여전히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남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수도권은 종일, 충남과 영남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과 오존 농도도 높게 치솟겠는데요.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7.3도, 대전이 14.8도 등으로 어제보다 쌀쌀함이 덜한데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서울이 30도, 광주가 32도, 강릉과 대구는 33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많게는 4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주 후반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동해안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요. 대기의 건조함도 나날이 심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코인 60억 원 보유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본사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김 의원의 계좌 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액의 가상화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거래 내역은 여전히 함구했고 이해충돌 논란 등에는 법적 대응을 시사했는데 민주당에서 김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그간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의혹에는 함구해온 김남국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동료 의원, 당원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당원분들에게도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 규모가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도 조금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냐 그 시간 아니냐 상관없이 저는 이것은 저의 잘못된 행동입니다. 상임위 회의장에서까지 코인 거래를 한 이유와 정확한 거래 횟수, 한동훈 장관 청문회 당시 거래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에어드롭 로비 의혹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등은 강력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 같은 김 의원 대응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자숙해도 모자랄 상황에 특히나 친야 성향 인터넷 방송에 나와 하고 싶은 말만 골라 하는 게 당 지지율을 오히려 깎아먹는다는 지적입니다. 김 의원이 신상 발언도 없이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한 것은 물론 코인 수익과 상임위 도중 거래 규모 관련 해명도 사실과 맞지 않는 등 대응이 이상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비록 탈당 안 했지만 지금이라도 자산을 팔도록 해야 한다거나 코인을 지금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 당연히 팔아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탈당을 했다 하더라도 민주당에 해악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중단된 진상조사를 계속 진행해 당 자정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본인 혼자 해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의 객관적인 진상조사단에 통해서 제3자의 입을 통해 제3자의 확인을 통해서 억울한 점을 분명히 해주는 게 훨씬 낫죠. 당 안팎에서 꼼수 탈당으로 치부되고 있지만 당 지도부도 마땅한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해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앞서 진상조사팀에도 자료를 일부만 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됐던 김남국 의원이 탈당 뒤 해명에 나서서도 유리한 부분 중심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가상자산 매각과 진상조사 없이는 쇄신이 발목 잡힐 것이라는 당내 위기감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정부는 오늘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에너지 가격 인상분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해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넘길 수 없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어제 있었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브리핑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8원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는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 대비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증가하는 수준의 인상폭입니다. 가스요금도 메가줄당 1.04원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는 4인 가구 한 달 가스 사용량을 3,861메가주일이라고 가정할 때 월 가스요금이 약 4,400원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받는 라더견 대표 등 3명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이번 주 큰손 투자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 대표 투자자 모임에서 적극 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수 임창정 씨 측은 검찰이 부르면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더견 투자자문업체 대표와 최측근 2명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들의 시세 조종과 자금 세탁 등 구체적인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로부터 넘겨받은 통정매매 혐의를 입증할 심리분석 결과를 토대로 라 대표 등의 진술과 대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증권 계좌 250여 개와 IP 주소를 분석해 통정매매 정황이 있는 증권 계좌 명단을 추렸습니다. 여기에 구속된 라 대표 등 3명의 계좌가 포함돼 소환 조사 없이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에 주요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피해 금액이
최소 수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큰손 투자자 10여 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 대표 일당과 투자자들의 진술을 비교하며 통정매매 수법을 몰랐다는 피해자들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투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 모두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했다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통정거래 매매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CFD 거래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자신의 투자금이 주가 조작의 원금으로 사용되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투자자 모집 등 의혹이 불거진 가수 임창정 씨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임창정 씨 측 역시 60억대 피해를 강조하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임 씨 소속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검찰의 소환 통보는 없었지만 요청이 오면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일부 언론의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합동수사팀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라 대표 일당의 해외 재산을 추적하면서 수수료를 우회해 챙겨 자금을 세탁하려 한 혐의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속된 변 씨가 대표인 영상 제작업체는 이 나라의 왕은 누구인가라는 특이한 이름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라 대표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모든 투자 구조를 짰고 절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해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내일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1년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른바 소통령, 왕장관으로 불릴 정도인 한 장관의 지난 1년은 검수원복과 설전이란 키워드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요. 임성호 기자가 한 장관의 1년을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계기로 좌천됐던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전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며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검찰 수사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후속 조치는 신속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지만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했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검수원복 시행령 추진으로 맞섰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무효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직접 변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 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도록 제한하여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습니다. 부침도 있었습니다. 권한 집중 논란 속에 신설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제대로 검증 못한 것이 드러나자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알려진 상황이었었다면 저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들과의 적극적인 설전은 한 장관에 대한 주목도를 한껏 더 끌어올렸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 요구 등 정치권에서 나오는 역할론의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에겐 직을 걸라며 반박하는가 하면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이건 뭐 것이죠. 검수원복 시행령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에겐 민생과 관련된 마약 깡패 수사를 못하게 하느냐며 적극적으로 역공을 폈습니다.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가 참 어려워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호소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기존에 있었던 검수완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민생 수사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마약 수사라든가 이런 거 투약 같은 거 못하게 해놓으셨잖아요. 최근엔 자신을 교체하라고 요구한 참여연대와도 연일 설전을 벌이는 등 장관으로선 드물게 직접 여론전을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한편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해야 할 장관이 지나친 설전으로 협치의 폭을 좁히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태국 총선에서 100년가량 유지되어 온 군주제 개혁을 들고 나온 40대 기업인 출신이 이끄는 작은 개혁 정당에 일약 제1당이 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군주제 개혁은 군부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이 줄곧 반대해와 태국 사회 갈등의 뇌관으로 재부상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국왕 중심의 입헌 군주제 개혁과 왕실 모독죄와 징병제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2030 젊은 세대의 표심을 사로잡은 전진당이 하원 500석의 총선에서 제1당이 됐습니다. 현 집권 세력인 군부와 민주개혁 야권 진영 간의 대결 구도에서 총 유권자의 약 42%인 41세 이하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기업인 출신이 이끈 돌풍입니다. Sensational. I think the people have spoken, and it's a new dawn. And they're here in Thailand, full of hope, and we hope to bring about change. 돌풍의 주역 피타 대표는 42살로 탁신 전 총리의 막내딸이 이끄는 정당등과 연정 구성 등을 통해 자신이 총리를 맡을 것이며 왕실 모독죄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Parliament, and we will use the Parliament to make sure that it's a comprehensive discussion with maturity, with transparency, and how we should move forward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narchy and the mass. 총리 선출에는 하원의원 500명 외에 군부가 임명한 상원의원 250명이 참여해서 집권에 필요한 최소 의석은 376석입니다. 현재 연정으로 309석쯤 확보한 것으로 보여 상원에서 67석 이상을 얻어야 정권 교체가 가능한데 험로가 예상됩니다. 특히 왕실 모독죄 논란은 2020년 젊은 층의 지지를 받던 야당이 해산된 후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불거졌는데 중장년 상당수와 군부가 반대 입장입니다. But if there's subversion of the result from yesterday, which is a very strong mandate, we could very well see some social unrest as a result. 태국은 1932년 이후 쿠데타가 19차례 발생하는 등 군부의 정치 개입이 빈번해 왔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의 탱크 운용법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용 탱크가 독일에 있는 미국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5일 브리핑에서 교육용 M1 에이브럼스 탱크 31대가 우크라이나 전차병 교육을 위해 독일 그라펜벨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미국 탱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폴란드에 미국에서 납품된 하이마스, 즉 고속기동 포병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처음 도착했습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15일 폴란드 바르샤바 공군기지에서 하이마스 첫 인도분 인수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이마스의 가치가 증명됐다며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으로서 발사 장치를 500문 이상 조달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수혜를 입은 동남아 입장에선 상대적 관계 악화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나탈리 산비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확장적인 인태 전략은 동남아와 아세안이 하위로 취급되며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비 연구원은 이 같은 우려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 방안으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공조 강화를 거론하며 한국이 인도네시아 니켈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협력 확대의 청사진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이버 공격으로 일본의 가상화폐 7억 2,100만 달러, 약 9,650억 원을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이는 같은 기간 북한이 전 세계에서 탈취한 가상화폐 23억 달러, 3조 800억 원의 30%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일본에서 탈취한 가상화폐는 2021년 북한 수출액의 8.8배에 달합니다.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은 한일 관계가 개선될 걸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영방송 NHK가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22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한일 관계와 관련한 질문에 53%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은 32%에 그쳤고 모르겠다와 무응답이 15%였습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 대비 4%포인트 상승한 46%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이끄는 이용관 이사장이 최근 조직 개편을 두고 불거진 내부 갈등을 책임지겠다며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화제 실무를 책임지는 집행위원장까지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어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간담회를 연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영화제의 실무 책임자인 허문영 집행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논란이 불거지자 책임지는 차원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런 사태를 야기한 모든 근원이 영화제를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의 입장에서는 제가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이사회는 최근 기존 집행위원장 업무에서 예산과 행정 업무를 분리해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1인 위원장 체제에서 2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결정 직후 허문영 집행위원장은 곧바로 사의를 표하며 외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영화계에서는 공동위원장 체제를 철회하라는 성명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은 공동위원장 체제는 필요성이 있어서 도입한 거라며 사태를 수습한 뒤에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무 또는 회계에 취약하다. 부위원장들을 이렇게 한 사람 가지고도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첫째는 제도 개선을 하고 그런 개선을 통해서 이런 체제를 좀 바꾸고. 올해 영화제 개최까지는 반년도 남지 않은 상황. 책임자들의 잇따른 사의로 초청영화 선정과 주요 인사들의 섭외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의 차상입니다. 공법단체인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5.18 교육관 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입찰을 방해했다는 건데요. 광주시는 추정을 근거로 강 시장과 공직자들을 고소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 회원들이 고소장을 들고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들어갑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직권남용과 업무 방해 혐의 등을 수사해달라는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5.18 민주화운동 교육관 수탁 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이들 단체는 광주광역시가 5.18 부상자회를 교육관 수탁 운영자로 정해놓고도 계약을 미루더니 급기야 선정까지 취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강 시장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5.18 부상자를 탈락시키고 새로운 업체를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상의 결제 라인이 있을 것이고 그런 지시를 부당한 지시를 시장이 했고 광주시는 수탁 운영자 선정을 취소한 뒤 재공고 과정에서 평가 항목과 배점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광주시가 교육관 운영을 5.18 기념재단에 맡기려는 꼼수라며 전화 녹음 파일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재단에서 조금 휘두숨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왔던 모양이에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사실이 아닌 추정을 근거로 고소가 이루어졌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선정 절차가 진행돼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등을 애써 조장하고 갈등을 애써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절대 5.18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5.18 43주년을 코앞에 둔 시점에 갈등이 고소전으로 격화되며 추모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올 1분기 재사고 사망자는 128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9명 줄었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사망자 수가 줄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재해사고 사망자 통계를 보면 50인 또는 공사금액 50억 이상 사업장의 재해 사망자는 49명으로 전년보다 19명 줄었습니다. 그러나 50인 미만 또는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선 79명이 숨져 지난해 사망자 수와 같았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적용되는데 여전히 안전조치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경기 평택경찰서가 만취한 채 1.6k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신 채 지난 11일 밤 11시 40분쯤부터 20여 분 동안 경기 평택시 일대 도로를 1.6k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은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는데요. 이 정도면 7월 하순에 해당하는 한여름 날씨로 낮 동안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얇은 겉옷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남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수도권 지방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또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과 오존 농도도 높게 치솟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7.3도, 대전이 14.8도, 대구가 16.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이 높아서 여름처럼 덥겠는데요. 서울이 30도, 대전이 31도, 대구와 강릉이 33도, 울산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주 후반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